네,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실전 경매 투자 전략 강의를 맡게 된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그 경매 실전 투자 전략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인데 지금 벌써 2월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18년 말일하고 2019년 1월 1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큰 차이가 없죠. 네, 달력만 바뀌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큰 변화는 2018년 10월, 11월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찍으려면 그때 찍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연도상으로 편의상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2019년에 대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월급쟁이 경매 전략 저자고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 랜드프로에서 좀 강의도 많이 했고 여기 학교랑 뭐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태생이 처음부터 부동산 일만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뭐 자격증도 많고 공부도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목표시라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실전 강의나 멘토를 두고서 현장에 좀 자주 가보세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이력이니까.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본인 일도 하시고 그렇죠? 부동산 관련 업종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본인 일도 하고 남의 일도 좀 봐줘야 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알아요. 아는데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게 그런 거야 라고 묻지마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공부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 시장의 투자 전략이에요. 2019년 낙관적이지 않아 하고 물음표 하나 딱 쳐놨어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조직에서 우리가 보고를 하죠. 보고할 때 뭐 윗분 입장, 아랫분 입장 있겠죠. 근데 아랫분 입장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보고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죠. 근데 보고를 받는 위에 분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결론 먼저 듣고 싶어요. 두 가지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먼저 얘기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나 이런 조직 생활에서는 아마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에서도 결론 먼저 얘기했습니다. 결론 먼저. 자,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 뭐냐니까 보세요. 경매시장 불황은 경매 차익 실현의 기회다는 말씀 처음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수익형은 약세, 토지도 약세, 주거용은 양극화.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실 때 뉘앙스로 보세요. 이 수익형도 약세고 토지도 약세면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 투자하고 다릅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경매 시장의 불황은 경매 차익 실현의 기회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불황과 호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리고 거래가 없으면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매 시장에서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고 막 입찰 경쟁이 막 심해지고 낙찰가를 막 올라가고 싸게 낙찰받기는 어려워지고 이게 호황인가요? 호황이죠. 호황이긴 한데 조금 뭔가 다르죠, 느낌이. 자, 우리는요, 어디 측면에 있냐, 관점에서 바라볼 측면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경매는 딱 3자예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고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이 낙찰받는 낙찰자가 있어요. 이 3자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이에요? 투자하는 낙찰자의 입장이죠. 낙찰자의 입장에서 경쟁이 심해서 차익이 적어지는 게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병원이 호황이라면 환자가 좀 많아야 되죠.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호황이라면 좀 파산자가 많아져야 돼요. 예, 뭐 이게 그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 약간 불황이 오히려 예,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황일 때는 별로냐? 아니에요. 호황일 때도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경매는 예, 호황이나 불황이나 항상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투자는요, 일단 꺾였을 때, 하락세일 때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도 타이밍 잘 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2019년 경매 시작. 자, 여기 썼는데 제가 2018년 11월부로 예, 전환됐어요. 자, 이 얘기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해드립니다. 이게 전환됐다는 얘기를. 자, 보세요. 2018년 3분기까지 지속됐던 경매 물건 감소 현상이 경매 물건 증가로 드디어 전환. 2019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2018년 3분기까지 그럼 언제부터 거의 계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한 5년 동안 계속 감소했어요. 물건이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찾으니까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낙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5년보다 2016년이 적어요. 2015년에 한 15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16년에 적어요. 17년도 적어요. 18년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예, 경기에 맞게 물건이 좀 적어지니까 예, 낙찰 수가 좀 줄어들었다. 물론 아무리 없어도 그중에서 찾아서 하면 됩니다. 절대치는 항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이면 나한테 좀 마음에 드는 걸 하려고 한다면 선택폭이 넓어지려면 물건이 좀 많은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자, 이게 뭐가? 연체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연체율하고요. 예, 가계부채 규모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일단은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최저치를 갱신하는 건 여러분 뭐 언론 통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경제가 안 좋죠. 예, 대출이 많아집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대출은 최대인데 재밌는 게요. 뭐가 최저예요? 연체율. 자, 대출은 많이 불어나는데요. 예, 연체. 일단은 이자는 내고 연체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저예요. 그러면 연체가 돼야 경매가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최저인 상황에서는 경매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물건이 많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금융권에서요. 경매를 통해 채권 해소할 부동산이 많지 않았죠. 연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의 일관된 규제 정책, 대출 규제. 그렇죠? 뭐 가장 9.23 대책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 항상 예, 대출 정책이었죠. 그래서 예, 채권 해소할 부동산이 많지 않았고 대출 규제해서 그렇죠? 부동산이 어때요? 가격이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이제 상승.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다음 총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 자, 작년에 금리 좀 올랐죠? 1.75 기준금리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체율도 상승하고요. 경매 물건이 좀 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이미 대량 좀 증가했어요. 지금 대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보면 본인 이제 여러분들 수강생들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몇 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올 중반기 정도 되면 이런 것도 나왔네? 이것도 나왔네. 선택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또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1월 18일에요. 이건 이제 기재부 쪽이에요. 연체지주 지원 방안 발표해갖고, 뭐, 금리도 인하해주고, 감면해주고, 뭐 1년 동안 경매도 좀 유예시켜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오히려 더 감소를 했는데, 이게 좀, 뭐, 이제 끝났습니다. 2월부로. 예,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제 뭐 경매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것도 분명히 물건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다음요. 경매 시장 불황은 차익 실현의 기회, 수익형 약세, 토지 약세, 주거형 양극화. 자, 이 말씀 아까 드렸죠? 자, 그러면 2019년 경매 시장 흐름 예측해 보면 일반 거래 시장 약보합 및 양극화 심화.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은 여기서 강세는 없죠.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버티는데 조금씩 떨어지면서 버티는 이런 모양이고요. 양극화는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 양극화 뭐냐면, 오른 데는 팍 올라요. 자, 어떤데 여러분 계속 공부하신데 잘 아시죠? 예, 산업단지라든가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예, 신규 택지 개발이 되는 곳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예, 철도, 도로가 예, 추가적으로 개설이 되는 곳. 이런 곳. 여러분 맨날 뭐 지역 강의, 우리 아마 패키지로 아마 지역 강의 부분 다 있을 겁니다. 예, 그거 염두에서 예, 그 지역을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물론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돼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가 좋아지는 상황을 말씀드렸죠. 전체가 우리나라가 하나인데 한쪽이 좋아지면 이 풍선처럼 한쪽이 계속 쪼그라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은 계속 잘 버텨왔죠.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앞으로도 서울은 잘 버틸 것 같아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죠, 앞으로. 아직까지는 감소 아닙니다. 지금도 늘고 있어요. 근데 정점 찍고 나면 이제 급격히 감소할 겁니다. 자, 그렇게 감소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보셔야 돼요. 이 양극화라는 건 이 지역이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내지는 상가, 토지 이렇게 종목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요, 망하는 지역은 완전히 망하고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는 현상들. 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느 지역이 좀 안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서울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고 생산력이 계속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이야기도 나돌죠. 뭐 도시 살생분이 그래서 어떤 도시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들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없어지면 지역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통폐합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역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 거냐 줄 거냐 한번 보시면 돼요. 서울의 인구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별로 안 줄 것 같죠? 예. 그리고 부자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부자가 늘어나요? 지금? 우리 경제가 뭐가 문제예요? 중산층이 자꾸 내려앉는 게 문제지 부자들은 계속 더 많이 탄생합니다. 예. 그럼 부자들이 살고 싶은 곳은 서울이나 서울의 강남 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줄지 않으니까 어때요?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이라도 절반의 서울에 살면 그만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예. 뭐 상가나 이런 가격들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장기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양극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인 건 지금 뭐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징적 강남에 투자하라. 자, 이게 뭐예요? 또 강남 얘기하는데 불편하게 또 강남인데 이 강남은요. 일반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구하고 서초구예요. 서울에서. 송파구는 안 넣어요. 예,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구가 강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 그 두 개 구에 좀 사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 지역이 뭐예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가장 특히 뭐 주거용으로는. 자, 지방에도 강남이 있죠. 우리 요 앞에 코앞에 여기서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 면소재지도 어떻습니까? 예, 면사무소 앞에 몇 집은 어떻게 사거리, 군청 앞에 사거리 어때요? 좋죠. 이런 데가 강남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물리적인 강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강남에 투자를 하세요. 조금 멀어져서 싸지면 싼 맛에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양극화 심화되고 핵심으로 다 모여들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하려면 가급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가급적 그 지역에서도 더 좋은 지역. 그러면 벌써 느낌이 요 투자해본 분들은 감이 있으신데 조금 가격도 비싸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를까라는 의심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차후적으로 항상 계산을 해보면 이 주택뿐만 아니고요. 예, 상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도 똘똘한 게 더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상징적 강남에 투자하시라. 이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물건 하반기 갈수록 계속 증가하죠. 하반기 이후로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다음 입찰자 수 감소. 자, 이게 재미있는 게요. 가격 하락 위험 및 일반 매매 시장 약보합. 조금 하락기 때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선수거든요. 네. 자, 잘 보세요. 왜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일반 매매 시장이 다 약보합이에요. 약보합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좀 뭐 강보합이나 상승 시기에는요. 내놓으면 금방 팔려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내면 어떻습니까? 금방 팔릴까요?
그러면 안 팔리겠죠. 그렇죠. 이런 약세 시장에서 빨리 회전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단타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아파트를 사서 뭐 3개월, 4개월은 팔리지 않겠는데 이게 실전으로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3, 4개월에 팔리면 돼요. 그리고 세금 절반 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해보면 3, 4개월 비워놓을 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다가 7, 8개월 안 나가버리면 이거는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전세는 나가죠. 서울에서 뭐 전세 같은 거 문제 없죠. 전세는 나가요. 그러면 전세가 나가면 일단 최소 임대차보호법상 2년은 보장을 받죠. 1년 계약해도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2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주택을 사는 사람은 투자자도 있지만 실수요자가 많아졌어요. 실수요자라 하면 그 주택을 사서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나누면 팔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가뜩이나 시장의 약보합에 의해서 매수인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투자용으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예, 그런 매수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의 약보합이라는 건 예, 굉장히 투자하기에 꺼려지는 상황이 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일반 매매로 사는 건 뭐 더 부담이죠. 그러니까 더 안 사잖아요. 예, 거래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가격 하락이요. 이게 너무 무섭죠. 낙찰을 딱 받았어요. 예. 5억짜리를 그냥 여기 이 지역 좋으니까 5억짜리 뭐 25평짜리 5억짜리인데 예, 뭐 아파트는 뭐 경쟁이 심하니까 예, 조금 싸게 뭐 4억 몇천 정도 샀다. 예, 그럼 느낌상 어때요? 한 7천 남은 것 같죠? 한 7천만 원 남은 것 같아요. 잘 받았네. 근데 갑자기 한 3천 떨어졌대요. 예, 시세가 실제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때요? 이거 뭐 한 3, 4천 남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흐름이 예측될 때는요, 낙찰받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이라도 하락세가 하락 위험이 감지될 때는 입찰자가 상당히 줄어요. 조금 극단적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부동산 쪽에 좀 일찍 일을 해가지고 제가 IMF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IMF 때 어떻게 완전 폭락을 했죠. 부동산 가격이. 예. 그때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런 뭐 저층 아파트 서울에 3개씩 사신 분들이 다 지금 뭐 다 100억대 자산가들이 됐죠. 자,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2001년도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예. 그때 같이 다니신 분, 저는 그때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막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예요? IMF 한 번만 더 와라. 제발. 내가 그러면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내가 싹 쓸어 담는다. 있는 거 갖고 다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게 이렇게 큰 기회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후로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2008년. 어떤 일이 있었죠?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요. 일반 아파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많게 40%까지 폭락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 시점에서 파는 사람하고 산 사람만 알아요. 거래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됐어요. 6개월 만에. 예. 그때 샀으면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경매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런 기회만 제발 와라 라고 기다렸던 분들이 막상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을 투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시장에서는 투자한다는 건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3의 IMF 기대해가지고 그때 부동산 헐값에 사야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보통 배짱 갖고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때 부동산을 다 털어서 투자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시장에 비하면 지금 약보합 정도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투자할 만하죠. 낙찰가만 좀 싸게 잡힌다면 할 만해요. 하지만 부담이다. 부담인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입찰자 수 감소한다. 다음 낙찰가율 하락이라 그랬어요. 자, 수익. 자, 단기 차익보다 2년 이상 보유 전략. 자, 낙찰가율이 하락됐다는 거는 어떻게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좋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경매 최대 장점은 싸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요? 단기간에 탁 털어져야 되는데 안 팔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전세를 놔도 2년은 계약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보유 전략. 그러면 제가 작년에 2015년부터 제가 투자를 계속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2018년이나 17년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때는
그때는 단기도 해볼만 하다라고 썼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낙찰을 받았을 때 추가로 올라서 얻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매 시장이 화랑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입찰자와 낙찰 경쟁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이는 경매의 문제는 저가 매수 어떻게? 이거에 상반되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 차익은 경매 시장이 불황일 때 이렇게 표현될 때 오히려 크게 온다. 낙찰가가 낮아진다. 다음, 낙찰 후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단기에 탁 털내는 이 얻어 걸리기 단타. 요 가능성은 적어져요. 요 좀 이따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데 제가 요걸 몇 년째 지금 동영상으로 계속 그려왔거든요. 랜드프로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똑같이 하는 그 강사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대단한 그래프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요거 하나 보시면 아마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요. 뭔가 그래프는 복잡해 어려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냥 흐름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수치를 따가지고 무슨 통계를 들어서 논문을 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흐름만 이해하시라고 저거 드린 겁니다. 이거 뭐 제자랑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팩트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2019년 먼저. 자, 보세요. 초반기부터 낙찰가율 그래프 하향 심화했죠. 2019년 경매투자 전략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빨간 게 뭐예요? 빨간 선이 낙찰가율이에요. 자, 낙찰가율 혹시라도 모르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낙찰가율 뭐예요? 이게 요즘 매각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매각. 어쨌든 낙찰가율 그러면 뭐 분모가 뭐예요? 감정가죠. 분자가 뭡니까? 낙찰가. 자,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 받았냐? 감정가가 5억인데 낙찰은 4억에 받았다. 그럼 몇 프로예요? 80%. 이게 낙찰가율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자, 감정가가 시세와 동일할 때 얘기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감정은 통상 거의 6개월,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전에 감정된 거고요. 그게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과 텀이 그러니까 거의 6개월,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이에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낙찰 받을 때 뭘 기준으로 낙찰을 받습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받아요? 시세 기준으로 받아요? 시세 기준으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낙찰가율은 어떻게 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이 감정가가 아니고 얘를 뭘로 바꾼다? 시세로 바꾸면 돼요. 됐죠? 그럼 시세가 5억인데 낙찰을 4억에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80%. 아파트라면 괜찮죠. 아파트는 괜찮고 토지 같은 경우는 80%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높을 때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를 찍었죠. 근데 이 낙찰가율,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찍었다니까 막 과열에 대해 난리가 된 것 같은데 한 대 예를 말씀드리면 5억에 감정된 거를 5억 2천에 받은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100%가 넘었죠. 그런데 시세는 어떻게 돼요? 5억 6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세보다 싸게 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요, 오히려 실제 낙찰가율이 조금 더 크게 오른 것처럼 과장되게 보여요. 뭐 요거는 뭐 감각적인 거니까. 자, 어쨌든 낙찰가율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2011년부터 어떻게 계속 주구장창 올랐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2018년도 분명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2018년 여름부터 어떻게 해요? 가을까지 많이 올랐죠. 너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물론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은 좀 약세였어요. 그런데 저기서는 빨갛게 떨어진 걸로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되니까 10월, 11월, 12월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낙찰가율이.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도로 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좀 더 원만하게 그럼 이런 식으로 거의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8년 작년 11월부로 완전히 이제 꺾인 상황에서 요건 제가 그린 거죠. 어떻게 해요? 초반기부터 낙찰가율 그래프 어떻게? 하향 심화 예측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2018년은 어떻게 했냐? 2018년. 자, 여기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거 계속 이렇게 비슷하죠? 여기 같은 거예요. 계속 올랐죠? 그래서 제가 2018년 경매 투자 전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중반기 이후부터 낙찰가 그래프 하향 변화에 감히 예측을 했어요. 예, 예측을 했습니다. 2018년에 요거 가지고 강의했어요. 그때는 1년 전에 맞았죠. 결과적으로 맞았죠. 지금 이게 맞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한 11월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연도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2018년에도 사실은 길게 보면 거의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반기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보라. 못하죠. 그걸 하면 다 재벌이 되겠죠. 못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거는 실무에 있는 분들은 좀 해요. 예, 사실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100%라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예. 아닌데 이게 논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저랑 공감 한번 하시려고 이 말씀 드릴게요. 그냥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비가 안 오죠? 밖에?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가 30분 있다 밖에 나갔어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죠? 됐죠? 다음. 지금 가정을 할게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30분 있다 나가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계속? 높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지금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흐름상에서 단기적인 건 조금 예측이 돼요. 지금 막 좋고 오르고 있는 상태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느껴진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전하고 막 급반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건데 요것도 그렇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한테. 자, 주식으로 치면 바닥을 잡는 거와 꼭지 잡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바닥이나 꼭지는 쉽게 잘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특히 부동산은. 그래요. 예, 좀 이따 그래프 하나 딱 그리면 다 쉽게 설명이 됩니다. 무슨 대단한 그래프인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프를 일반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 그래프를 두 개를 나눠서 한번 같이 그려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 나왔어요. 자, 요 그래프를요, 우리가 한 2강 때 다시 제가 좀 칠판도 지우고 깨끗하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시면 아마 시장적인 측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되시고, 예, 경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프를 이제 지금 그릴 텐데요. 제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이걸 되게 많이 그렸는데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피리지를 해야 되는데. 예, 또 뭐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시간이고요. 횡축이, 중축이 가격이에요. 예, 그냥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부동산 곡선 그래프예요.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인정하시죠? 이거를 만약에 이거 뭐 아닐 수도 있고 인정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얘를 1990년으로 할게요. 지금 2019년 어때요?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자, 와, 굴곡은 있었지만 어쨌든 어때요? 어쨌든 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그래프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예, 기간을 지금 정확히 안 정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등락이 있었지만 올랐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냥 이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 파란 게 혹시 무슨 그래프 같으세요? 이게 경매 시장 그래프예요. 예, 경매 낙찰가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세예요. 이거는 낙찰가고. 자, 낙찰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있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시세보다 무조건 싸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번거롭죠? 법원 가서 입찰해야 되잖아요. 낙찰 받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명도라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리고 불편합니다. 조금 알아야 돼요. 진입장벽이 약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가 무조건 일반 매매시장보다 낮은 게 맞아요. 외국 경매사에서는 경매 낙찰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매매시장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예, 명도나 이런 부담도 없이 그냥 경쟁 입찰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서 진행하는 이 경매인 경우에는 항상 불편한 점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에 낙찰가는 일반 시장 매매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세로 낙찰받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오늘 전략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싸게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요 화살표, 요 구간, 이만큼의 차이가 뭐예요? 경매로 싸게 산 차익입니다. 예,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이거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낙찰 가격이 막 같이 따라 올라요. 올라요. 그래서 이만큼 먹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가 줄죠. 경매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줄죠. 계속 줄죠. 그러다 급기야 조금 더 여기서 과장을 제가 해볼게요. 과장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프는. 거의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은 어때요? 거의 만났죠? 그럼 이때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야, 코고 싸게 살라고 경매를 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해요? 비싸게 낙찰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서 뭐 경매에 남겠어,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경매는 계속 되고 있고 낙찰받아서 수익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지 않으세요? 자,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는 건 시점 자체가 너무 좋죠. 그냥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죠. 그리고 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싸게 사도 시장이 올라주죠. 아까 비가 오면, 지금 비가 오면 30분 후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이 오르면 경매 시장도 막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막 간극이 막 좁아져요. 경매로 얻어먹는 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재미가 있냐면요. 요 금액에 샀어요. 요 정도가 차익이죠. 경매 차익이 예상되는 차익입니다. 그런데 요 금액에 샀어요. 산 금액은 일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일반 매매 가격이 올랐죠. 우리가 살 때는 경매로 사지만 팔 때는 일반 매매 시장에도 팔잖아요. 그렇죠. 경매는 살 때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경매로 요만큼 먹으려고 산 건데 바로 못 파니까, 그렇죠? 한 달 만에 팔기는 좀 불편하죠. 1년 있다가 팔았다고 칠게요. 그럼 1년 만에 이만큼이 또 오른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큼을 먹게 돼요? 이만큼을 먹게 되죠. 산 금액은 그대로니까. 어때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 입찰경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7천에 받아요. 이게 진짜 취득세 내고 명도하고 저거 1,000만 원 먹으려고 저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실수요자라면 할 말 없어요. 예, 어차피 5억에 못 사니까 4억 7천에 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엔 상당히 불편하죠. 예, 그렇게 그 정도 차익 가지고 입찰하기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계속 있어 왔죠. 예, 왜요?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정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더 소박하게 할까요? 요 정도 먹으려고 여기서 낙찰 받았어요. 요 정도 차익이 예상돼요. 시세하고. 이것도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차익이 생겼죠. 예. 이게 뭐예요? 정확히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낙찰 받았으면 요만큼은
경매가 기여한 거죠. 시세보다 싸게 산 거. 아까 5억이면 4억 7천이면 3천만 원은 경매가 기여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6억이 됐어요. 그럼 이건 경매가 기여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장 가격이 올라준 거죠. 1억이.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나중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냥 더 생기는 겁니다. 오름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후적으로 검색을 해서 좀 봐봤더니 뭐 물론 통계를 내보진 못했어요. 정확하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요. 조금 고가로 때려 낙찰을 받고 2년 있다 팔았을 때 수익과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처음부터 5억짜리를 한 4억에 사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1억을 그냥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2005, 6, 7, 8, 4년 이상 진행됐던 2004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 가까이 진행됐던 강보합에서 상승세 이 흐름상에서 낙찰 받으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벌었다고 보면 돼요. 다. 무조건 다 벌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에 일반 매매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아까 가격이 내려갈 때 IMF랑 서브프라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내려갈 때 투자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네. 만만치 않다 그랬죠. 심리가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폭락 시장에서 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지금같이 좀 꺾였을 때 하락 시장에서는 잡을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죠? 사실 여기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느낌이죠? 지금 시장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막 상승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요 정도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요거밖에 못 먹던 꼭지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먹을 수 있죠. 더 먹을 수 있죠. 더 먹을 수 있... 이게 제가 조금 잘못 그렸네. 얘가. 완만하게 한 번에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일반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낙찰가율이 쫙쫙 벌어지죠. 이렇게. 쫙쫙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먹던 차익보다 여기서 먹는 차익이 커요. 왜요? 낙찰가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정말 그래요? 라고 물으신다면 11월 달에 낙찰 받은 거, 12월 달에 낙찰 받은 거랑 그 이전에 낙찰 받은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바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오피스텔 최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사례를 뽑아 제 지인이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걸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싸게 살 수 있어요. 벌써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가격이 오를 때 막 더 낙찰을 받고 싶었죠. 지금 어때요? 살짝 불안하죠. 그리고 아까 수요자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입찰자가. 그러니까 지금 낙찰 받기가 훨씬 좋아요. 입찰자도 줄고 물건은 늘어나고. 그렇죠. 이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흐름에 맞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그거보다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지금 뭐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불편해요.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매는 그 당시 흐름, 시장 흐름, 그렇죠? 그 정도 감안해서 지금 뭐 그렇게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사 놓으면 돼요. 더 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사죠. 왜냐면 결과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차익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낙찰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요 금액에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차익이 기대됐어요. 그런데 운 나쁘게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경매를 샀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봐요. 요 차익은 나요. 근데 여기를 자꾸 염두에 두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를 염두한다는 건 요때 팔았을 때예요. 우리가 팔지 않았을 때는 오르고 내리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은 내가 팔 때가 중요해요. 팔 때만 오르면 돼요. 팔 때만 올라 있으면 되지. 내가 지금 팔지도 않을 건데 오르고 내리고 좋아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시점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르죠? 올랐죠? 그럼 다시 차익이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뭐 또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어디서 많이 본 구간 같지 않으세요? 이 구간이 사실은 여기에요. 같은 겁니다. 맞죠?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주기를 이게 몇 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저는 정확하게 그게 맞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과 이 시장의 현황과 이 경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시세보다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시장이 앞으로 좀 연출되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분 좋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7천에 낙찰받으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조금? 그렇죠. 예. 물론 시장이 올라줬을 때 얘기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알려드리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100% 대답은 아니지만, 예. 아까 같이 연속선상에서의 확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받으면. 맞죠? 여기서 받았을 때, 계속 올라줬으면 차익이 이런 식으로 더 커지는데, 그쵸? 여기서 받았어요. 내가 꼭지를 잡으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지 잡으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아우, 말이 좀 그런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꼭지 잡을 가능성이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꼭지 정말 잡기 싫죠? 그런데 정말 여기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으세요? 밑바닥. 너무 잡고 싶으시죠? 근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잘 안 잡히죠? 대박이잖아요. 밑바닥만 잡으면. 잘 안 잡히죠? 밑바닥에 안 잡히는 만큼 꼭지도 안 잡혀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팔자예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날까봐 차를 못 갖고 나갈 수는 없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꼭지 잡을까봐 부동산을 사는 게 두려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지금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에는 꼭지 잡아도, 제가 이걸 급격하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급격하진 않아요, 부동산이 사실. 꼭지 잡아도 싸게 산 걸로 버텨낼 수 있어요. 꼭지 잡아도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낙찰 받은 금액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아까 대도시라든가 핵심 지역에 샀을 때는 낙찰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면 정부가 거꾸로 정책 쓸 거예요. 어떻게든 부동산을 또 살리려고. 부동산 반대 정책, 그렇죠? 지금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또 활성화 정책을 다시 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과하게 떨어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요거 이해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를 때도 낙찰받을 수 있고 내릴 때도 낙찰받을 수 있고, 그렇죠? 운 없어서 꼭지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 안 보고 시간으로 좀 버텨주면 되고, 운 좋아서 어떻게 해요? 저점 바닥 잡으면 대박인 거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 시장 흐름에 맞게 싸게, 최대한 싸게 낙찰 받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오를 때 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갔는지, 떨어질 때 낙찰가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요거는 제가 그래서 2018년 정리하고 19년 얘기가 나오는데 요 그래프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만 끊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18년 간단히 정리할게요.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행 건수 감소.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낮은 연체율. 대출 가계부채 총 대출 금액은 더 늘어났지만 연체율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금액 안 나왔죠. 다음 일반 부동산 가격이 상승, 거래량 증가. 잘 팔리고 가격이 상승해요, 여러분. 대출을 받았는데 뭐 5억짜리 집을 뭐 3, 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다가 뭐 또 대출을 받고 없어요. 돈이 없어요. 깡통이에요. 그래도 1억 오르면
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 나오진 않죠.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에다가 집을 팔아버리면 돼요. 경매까지 나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진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물건 자체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되는데 일반 시장에서 다 소화해버리죠. 경매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1월부터 진행가스 증가로 전환, 그렇죠? 자, 이제 주거용만 보는 거예요. 자, 물건 감소, 높은 경쟁,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등 영향,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응찰자도 감소. 이 투기적, 투기과열적 이 대출 규제하는 건 어마어마해요. 경매도 대출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계속 감소 추세 이어지고요. 11월부로 심화됐고, 다음 일반 매매 가격은 어떻게 해요? 확 올랐었죠. 올랐는데 유지되어 낙찰가율이 상승하다가 어떻게 해요? 11월에 드디어 하락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2018년 말과 2019년 초가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를 아마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맞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수익형 같은 경우 이제 수익형은 뭐예요? 우리가 그 월세 받는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익형 거의 뭐 상가나 오피스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관심은 높고요. 근데 물량 부족했어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팩트예요. 다음 2018년 업무 상업시설 낙찰가율은 2017년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하락,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강했어요. 근데 2010년부터 8년 연속 상승세는 마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승하는 느낌이 얻지만 뭔가 작년부터 약간 힘이 빠진 느낌, 벌써 시그널은 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평균 낙찰가율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전년 대비 조금 떨어졌어요. 68.8%.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조금 얘도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 관심, 서울 같은 경우 낮은 낙찰가율이니까 또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소액의 주택용지 활용성 높은 토지, 이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똘똘한 토지, 이따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도 어때요? 느낌이 계속 그걸 찍다가 2018년에 와서 사실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어떻게 해요? 주춤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수익형이나 토지는 2018년 작년 무가 몇 달 전입니다. 무로 조금 주춤한 느낌이었고 주택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여름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시장에 요동을 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이 나와서 조금 강하게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꺾인 느낌이죠. 11월부로는 좀 주택은 확실하게 꺾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 시세보다 4억이 낮아도 낙찰이 안 되는 강남 경매 물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같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9월, 8월 같았으면은 그런 물건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다 소화돼서 낙찰받아서 없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경매 투자는 언제나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조금 더 강하게 써줘야 되고요. 내리면 내리는 대로 조금 더 싸게, 낮게 써주셔도 낙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기는요. 부동산의 저점이 있어요. 당연하죠. 아까 바닥 잡으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다음 중단기. 그 다음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으로 예측될 때 이건 단타 치거져요. 아까 상승세 감안할 때. 그렇죠? 주식을 치면 이게 아마 발목, 무릎 이럴 때 사면 좋겠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 대규모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들, 보험회사든 누구들 대체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 무릎 구간이에요. 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사서 한 허리쯤에서 팔죠. 일단 흐름을 봤기 때문에 손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구간이에요. 오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요 부분. 자, 그래서 요럴 때 투자하면 좋은데 세 번째 매매 시장의 하락세가 확인되었을 때 이거 지금 하락세로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요 뒤에 가로친 거 한번 보세요. 저점에 있을 때는 분명히 단기도 재밌지만 중기만 끌고 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대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것으로 예측될 때 이거는 뭐야? 길게 안 보고 오르는 거 먹고 빠지자는 거야. 단타예요. 단기 투자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세 느낌은 되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안 털릴 수 있다고요.
바로 안 팔릴 수 있어요, 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중장기로 가요. 이제 일단 싸게 사 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팔릴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하지만 예전같이 거래가 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중장기로 봐야 된다. 자, 입찰 물건의 지역과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 무슨 부동산을 다 이렇게 여기다 하나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이 조금이라도 하락 추세라면 저가 입찰 하라고 했어요. 예, 낙찰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분명히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시세가 뭐 한 5억 되는 거 우리가 3억대에 낙찰 받아놓으면 푸근해요. 야, 설마 이건 손해볼 일 없겠다. 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양극화 입찰 전략, 상징적 강남과 비인기 지역. 비인기 지역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약간 배치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징적 강남, 핵심 지역만 투자해야 되거든요. 맞죠? 맞죠? 그런데 핵심 지역이 비인기 지역도 사실 해도 돼요. 비인기 지역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비인기 지역이라 가지고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경매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진짜 안 팔리는 수가 있죠.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거를 다 이겨낼 만큼 싸게 사면 돼요. 그럼 그렇게 사치냐? 예, 사칩니다. 사칩니다. 대신에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더 떨어질 거 각오해야 되고, 비인기죠. 예, 더 떨어질 거 각오해야 되고, 바로 팔지 못할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뭘 고민하고 사야 되냐면 팔궁리하고 사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내가 이걸 얼마에 던지면 팔리겠다라는 것까지 각오하고,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 작정하고 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아주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전략. 예, 요 비인기 지역도 가능하다. 사실은 근데 초보자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이 비인기 지역 샀다가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시세가 뭐 만약에 5억이라는데 이거를 4억에 이렇게 잘 못 던져요. 우리 선수들은 익숙합니다. 어차피 뭐 내가 3억에 샀으면 1억 남는데 던져버리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계속 물려버리면 그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금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 비인기 지역도 투자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지역을 절대적으로 장기로 끌고 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물리는 수가 있고요. 이걸 장기로 끌고 가면 경매로 반토막에 샀다 하더라도 그 금액까지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극화를 떠올리세요. 어느 지역은 다 힘이 모여가지고 크고, 어느 지역은 다 빨려 들어가서 거의 없어지는 상황. 이런 느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지역 할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다음, 매물이 계속 없는 우량 물건은 시세는 어때요? 조금 사실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뭐 강변에 무슨 아파트예요. 근데 매물이 없어요. 아니면 조그만 빌라 같이 생긴 아파트, 강남에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매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왜 매물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매물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아예 안 내는 건지, 그렇죠? 매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파는 사람이 없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팔아요. 그래서 매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억에 거래됐어요. 거래가 한 건도 안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이거 시세 얼마냐고 확인하면 1년 전에 10억에 거래되는데 그 다음 사례가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 근데 물건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요, 사실 옛날 10억이 아니고 올라 있습니다. 적어도 12억 이런 식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시세가 정확히 안 잡혀 있는 물건, 거래 사례가 없는 물건을 투자하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요런 게 일반 매물은 안 나오다가 망해서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우량 부동산이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시세로 낙찰받는 거예요. 10억에. 어렵죠. 예. 이게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1년 전에 거래된 최종 시세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은 2억 이상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거는 감이 좀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다음, 도시재생 사업. 자, 이제 지금 서울은 부동산 투기나 상승 때문에 지금 서울은 좀 배제되는 상황인데요. 노후 주거지가 이제 계산되고 골목 상권 개량되니까, 그렇죠?
교통 좋은 지역, 그건 어떻게 환경이 양호해질 거지. 노후시 때 또 경매로 노려볼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만 딱 보세요. 교통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 차도 안 들어가는 이런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개량을 하려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함부로 지었다가 또 가격 오를까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차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시세 감안해서 좀 싸게 잡아 놓으시면 도시재생 사업 굉장히 앞으로 매력 있는 사업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서울 도심이 지금 배제돼 있어서 지금 매가리가 없는 거지. 서울 도심에서 예전같이 뭐 싹 부셔버려 새로 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재개발 개념 싹 짓고 아파트 새로 짓는 이런 개념에서 그걸 넘어서려는 입장에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가지로 완전히 신축 개념은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크게 막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예, 그렇긴 한데 아마 요것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교통 좋은 지역의 땅은 토지는 건물은 다 낡았으니까요. 가격이 가치가 높은 건 계속 앞으로도 증명이 될 겁니다. 다음 배우자와 매수자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한 명하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산 부동산,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이요. 모든 사람한테 인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수요층이 그렇게 안 넓어도 살 사람만 한 명만 나타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팔릴 만한 물건이라면 싸게만 사면 돼. 그러니까 이 팔릴 만한 게 뭐예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아까 특히 일반 양극화 전략인데 아주 우월한 지역 아니고 조금 약한 지역 투자할 때는요. 이게 싸게 팔면 살 사람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한 사람만 나타나면 돼요. 그분한테 팔면 돼요. 여러 명한테 경쟁시켜서 팔 건 아니에요. 한 명만 사면 똑같으니까. 맞죠? 다음 많이 싸게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싸게 팔아라. 이 얘기도요. 작년에는 없어요. 이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지금 많이 싸게 낙찰을 못 받는데 이런 조건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요? 많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연출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낙찰가 떨어지는 것들 보시면서 굉장히 경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고 오히려 이 불황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장이 약간 불황 맞이하면서 지금 경매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대폭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 이게 다 비용이에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 함몰 비용 그렇죠? 들어가는데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여러분 오피스텔 하나 사는데 취득세랑 한 5% 들어가요? 1억짜리 오피스 샀어요. 그러면 1억 500 들어갔죠? 1억에 샀죠 가격은. 들어간 건 1억 500.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500만 원이 올라야 어떻게 돼요? 본전이죠. 그렇죠? 똑같이 1억이면 비용 500만 원 함몰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부동산도. 그러면 뭐요? 이 취득세 등기비 이게 얼마의 영향이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오르지 않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어때요? 거의 거래 비용이 없다고 봐야죠. 주식은 사서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아니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요 들어간 비용 이상 올라야 내 수익이 생기는 거죠. 예, 가격이 그대로면 나는 손해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으면 손해요. 그러니까 경매는 어떻게 해요? 이런 비용 지불하고도 일단 남죠. 마음이 푸근하죠? 막말로 하나도 안 올라도 비용 빼고도 수익이 남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프 상에서. 그렇죠? 요게 경매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유, 그 취득세나 그 비용 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나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만약에 거래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랑 뭐 하나도 없다, 등기비도 없다. 그러면 아마 시장 좋을 때요. 사람들이 몇 억 들고 와서 1000만 원씩 집 몇십 개 한 번에 꽂아버릴 거예요. 대출 된다면. 요거를 막는 현상이 뭐예요? 이런 거래 비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고요. 2019년은 핵심 팁이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